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안 비전교회, 또 슬기교회, 어린이교회 축복합니다. 예, 어린이교회를 못 만나서 섭섭하긴 하지만 5월에 어린이들이 뛰어놀지 않으면 아픈 거거든요. 예, 아픈 게 좋습니까? 뛰어노는 게 좋겠습니까? 뛰어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나중에 만나도 되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좀 복잡하게 지었잖아요. 공부 좀 했다고도 티내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죠? 이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만은, 활동이든 공부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제가 할 일이 안 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문제가 봉착하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근데 끝까지 파고들어서 해답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해답을 끄집어내면 저한테 질문했던 사람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관심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뒤쫓아다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광주 하필이면 제가 5월 17일 날 감사합니다. 광주에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광주는 참 저한테도, 가까운 도시예요. 제가, 목사님 어제 말씀하셔서, 저는, 금요일에 말씀하셔서, 광주는 제가 멀다고 생각 안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냥 운전해서 왔어요. 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광주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도 많고, 제 지금 직장도 광주가 만들어준 셈이에요. 예. 저보다 나이 많은 조카님이 있습니다. 제가 조카님이라고 부르고, 물론 그 조카는 저한테 깍듯이 삼촌이라고 하는데, 5.18 유공자입니다. 저보다 나이 많고, 고등학교 때 도청에 있었습니다. 그 조카를 통해서 저는 그냥,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81년이나 2년에 광주 상황을 생생하게 다 듣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이제 조카가 있었고, 최근까지 또 교류를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유공자로 이렇게 살고 있고,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안수식에 가면서 내가 조카 안수식에 가는 무슨 학부형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북을 다니면서 북하고 협상하는 거, 그 다음에 남북 문제를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조금 해결책을 찾는 거, 이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탈북 학생들 졸업시키는 게 제 일인데, 최초로 탈북자라는 말이 없었을 때 처음으로 북한 사람을 한국에 데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3명을 갖은 고생을 하면서 길을 모르니까 길을 만들어서 데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광주 사람입니다. 고향은 강진 성전입니다. 팔남매 집에 아들로는 막내였는데 그 막내가 81년에 광주 연합고사를 치르고 대동고에 진학을 합니다. 요 주변에 좀 공부 잘하는 집은 항상 광주로 학교를 보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등수는 안 높아서 한 700등대로 입학을 하는데, 이 선배가, 광주에 그 81년을 겪고, 그 형 누나들은 아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카투사, 최초의 카투사로서 6.25 전쟁을 겪었는데, 카투사가 이제 미군 부대랑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대가 6번 없어졌답니다. 전멸해서. 그러는 동안에 살아남았어요. 이분이 어떤 전투에서는 어떤 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교전을 하는데 총질을 막 하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떠내려 오더랍니다. 이분이 그냥 아무 조치도 없이 아이를 구하러 강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총질이 지금 난무하는데. 그랬더니 남북이 다 총질을 멈췄답니다.
그래서 구해낸 적도 있답니다. 이런 이제 참전 용사가 전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평소에는 착하던 아버지가 트라우마가 올라오면 장독을 다 두드려 깨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이런 그 전쟁 트라우마, 그때는 전쟁 트라우마란 말도 없었겠죠. 예. 그런 성장 환경에서 자라서 상당히 이제 삐뚤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평생 약자를 위해서 살겠다, 생명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각오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 북에서 굶주려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 건너다가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 시체들을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조해 온 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탈북. 그 일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탈북자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광주가 이 생명의 문제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다가는 본론에 못 들어가고. 예. 제가 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단 한반도 N국시대 논쟁이라는 말은 지금 김정은이 이국 선언, 두 개 국가, 다른 국가 다 이잖아요. 이국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안에 있습니다. 이국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이 다 통일할 것이다, 통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통일 갈 이유가 없는 다른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개 국가 선언이 나온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 땅, 우리 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국 선언하고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남한 여론하고는 맞아요. 네, 남한 사람들은 60%, 최소한 60% 이상이 북한 다른 나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헌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문제를 접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N국시대 논쟁이고 평화주권은 조금 이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이거 하는데 그 시편에 보니까 날 계수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날 계수를 합니다. 평화가 없어진 지 116년째입니다. 또 38선으로 분단된 지 81년, 전쟁을 해서 휴전선으로 분단된 지 73년, 냉전이 끝난 지 37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이후 26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날 계수해야 되냐면요. 분단이든 그 분단의 해결이든 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정 시대를 살다가 하나님한테 갈 텐데 이거를 우리 일생으로만 자꾸 해석하려고 들면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처지가 우리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 간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북의 스테이트, 오늘 국가론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 끼워 넣었는데요.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고 남한도 정부를 수립한 것이 1948년입니다. 그냥 한 달 조금 못 되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도 78년이 흐르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 24장이었는데 사사기하고 요 가로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모든 걸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뒤에 뭐가 이어지는 겁니까?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 이 말 왜 하는 겁니까? 그 이후는 안 섬겼더라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평화를 도대체 한 세대나 한 사람, 한 집단이 영원한 평화를 책임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역사에 한 인간, 한 집단이 얼마 동안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세봤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70년이었습니다. 나이 40에 시작해서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고, 이분의 특별함은 그 뒤에 세대,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까지도 평화가 유지됐다 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사사기의 연수들이 나오는데 온니엘이 40년이고요. 에훗과 삼가를 합쳐서 80년입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가 40년, 기드온이 40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이 특별한 분 빼고 나머지 영웅들은 맥시멈 1인당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많이 요새 욕을 먹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 정부가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그 5년 동안 한 번의 도발이 없었다 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겨우 5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강원대 평화학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5년 동안 연기한 거지 뭐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전해 듣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연기 한번 해봐. 5년씩 도발이 없는 5년씩 한 10번만 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평화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화를 전쟁을 하루 미루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성경도 한 인간의 유한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40년, 사사기에는 5년, 15년, 10년짜리 많습니다. 예, 이 최고 영웅들만 뽑은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명의 유한함을 인정을 하고, 자기 눈앞에, 닥친 평화, 그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일이다 하는 뜻으로 오늘 제 몫을 제 몫의 평화, 자기 몫의 평화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평화를 좋아하실 텐데 그건 어디 갔느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대기적 인간,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 그 인간들이 영원한 평화를 유지할 능력을 갖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어떤 불순종이, 어떤 방해물이 그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그 다음에 유한한 나의 수명을 대신해서 후세대들에게 그 평화를 이루는 능력을 계속 물려주면서 연대기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계속 간다면 영원한 평화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 중에 주무시는 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결론을 지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는요, 북이 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유튜브로 나가면 북에서 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2004년, 제가 북한 일을 시작한 건 98년부터인데요. 북에 실제로 처음 간 건 2004년, 신의주로 갔었고, 이듬해 평양을 갔습니다. 근데 평양을 갔는데, 저희를 맞이한 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백봉일 전도사, 지금은 이제 목사입니다. 그 평양에 그 유명한 두 교회 중에 하나인 동수교회 목사예요. 그 백전도사가 저를 평양 순안공항에서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첫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저 사모님이 키가 더 크시더만요. 사모님 안 가셨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는 싸이월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페이스북은 아직 안 나왔고, 그 싸이월드에 자기 가족 사진들 올리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좀 된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뻔하게 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윤한철 파일이 거기 있다는 거고요. 남북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은요, 우리가 북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북이 우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페이스북이 얼마 전만 해도 뭐라고 질문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대답하셨죠, 막. 예. 그 얘기는 뭡니까? 북한 친구들이 알고 싶으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오늘 기분까지 파악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모를 거다. 우리만 모른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다 파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쪽을 상대하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불편하시겠죠? 그런데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편해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예, 북한한테 무슨 말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SNS나 어디 댓글에다가 쓰십시오. 그거 다 읽습니다. 다 읽습니다. 근데 내 메시지가 유효하게 전달되려면 좋은 걸 써야죠. 쓰레기 같은 걸 쓰면은 그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전 이제 남한 대중들한테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의 실천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SNS와 댓글 뭐 이런 것에 유효한 얘기를 써 주십시오. 북에서 수집합니다. 그걸 여론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 유튜브에 보내실 거면 아주 잘 됐습니다. 북에 닿도록 보내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김정은에게 전하는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의 대북 공작에 넘어가지 않은 점을 크게 칭찬하고 싶다. 우리도 주의할 테니 앞으로도 그런 흉계가 감지되면 촛불 시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기 바란다. 분단 81년이 되었으나 남북관계를 이국관계든 N국관계든 규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할 수 없다.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체들은 끊임없이 통일로 수렴해 왔음을 주목하라. 만일 규칙의 선언대로 이국관계를 원한다면 통상의 국제질서와 같이 교류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평화협정의 여건을 마련하고 통신, 통행, 통상을 증진할 일이다. 국제제재 해제가 북의 경제적 활로이며 그 권한을 미국 프레지던트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측 외에 민주주의 국체에는 수령이 없다. 트럼프를 미국 수령으로 착각하지 말고 당대 구성원 전체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도 반드시 포함된다. 북측은 실향민과 탈북민의 고향 방문과 안전한 복귀를 보장하고 북의 가족들과 생활비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금 절차를 함께 고안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과 쿠바 관계를 참고하라. 이게 이제 북에 제가 전하는 말입니다. 현 시대에.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는 수령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가면 갈수록 수령 노릇을 하고 있고요. 김정은은 자기를 바로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몇 주 전에 국가 수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동네에서는 수령이란 말을 이제 안 쓰려고 하는 상황이고, 미국은 선출된 대통령이 수령처럼 행동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이 없는 건 사실이죠. 이거는 김정은이 2018년에 했던 거대한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만 설득하면 될 줄 알고 거기다가 올인했다가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네. 왜 N국 시대 선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북을 모르는 거지 북이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북한 신문에 이렇게 최신 기사들이 나고요. 있는 상태입니다. 21년에 이미 전국적 범위라는 말을 삭제해버립니다. 남조선 해방이란 말 아마 옛날 드라마나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조선 해방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 이렇게 말할 때 전국은 북남을 다 합친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에 아예 빼지는 않았지만 당면 목적에서 전국적이라는 말을 이제 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남조선 해방을 우리말로 네 글자로 하면 적화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적화 통일도 통일인데, 그 개념을 아예 이제 밑으로 한 단계 내린 게 2021년이고요.
2024년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어지는데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없애버립니다. 통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 없애버립니다. 하나라는 뜻이 되니까. 국제관광국 금강산 이거 남쪽하고 계약한 주체들입니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삼천리 금수강산 이런 말 없애버립니다. 한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8천만 결의 이것도 없애버립니다. 다른 나라인데 왜 8천만이요? 네. 그 다음에 북반부라는 말도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없어질까요? 남반부도 없어집니다. 이 반반이라는 개념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거 헌법에 다 있었는데 싹 없애버립니다. 경의선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 도로 경의 이 말도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이 도로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철도도 폭파해버렸어요. 그게 윤석열의 내란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뭘 명분 삼으려고 했죠? 예, 북에서 이제 쳐내온 걸 가장하려고 인민군 군복을 얻다 뭐 묻어놨다가 뭐 파내라 뭐 이런 이 연극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북한하고 그 당시 실제 북한하고 우리 대중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상 속의 북한이 달라져 버립니다. 뭘 이용한 겁니까? 윤석열은 상상 속의 북한. 언제든지 쳐내려오거나 뭐 궁비를 보내거나 우리를 뭐 해야 하는 그런 북한을 아직도 남한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임수가 통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면 뭐 다른 많은 대안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지적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예. 실제 북한에 가깝게 가야죠. 머릿속에 상상 속의 북한을 보내고 역사 속으로 보내고 오늘의 북한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강요입니다. 북한을 뭐 모른다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그죠? 제가 제 전공했다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예. 몰라도 되는데 모르는 결과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제 북한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저런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해 문제, 영토 문제. 이번에 2주 전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영토 조항을 넣어가지고요. 그 북한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가 아니에요, 이제. 밑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아예 붙여줍니다. 밑으로 대한민국까지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어요. 문제는 우리 헌법이에요, 이제.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헌법과 헌법이 충돌하면 우리는 침략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라는 워딩은 유훈의 종말을 뜻합니다. 김정은이 84년생입니다. 84년생. 20대 이제 수령의 자리에 올랐어요. 자, 84년생 위아래로 3년 손들어 보세요. 네. 네. 여태 뭐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고요. 네. 84년생이 집권을 하자, 남쪽도 그렇고, 국제학자들도 그렇고, 저거 아무 권위가 없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훈 통치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받아 아는 존재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지, 유훈을 무시하면 저 자체의 권위가 없다. 망가질 거다. 이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에는 맞았을지 몰라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은 완전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일이 뭔데요? 아까 통일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예, 김일성은 6.25 전쟁도 통일전쟁이라고 불렀어요.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안 그러면 정당화가 되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유훈을 버린다? 그럼 이제 이 북한이라는 국채가 흔들흔들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김정은은 그런 유훈 필요 없다. 오히려 어쩔 때는요 비하합니다.
그 시절에 이렇게 못 살았던 거, 잘못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무덤은 가요. 무덤은 가는데 말과 행동으로 살짝 깎아내려요. 네.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지하철 안내도인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크로스된 두 선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땜빵질한 거 보이시죠? 이게 전광판, 이게 투명한 그 조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땜빵질했어요. 모란봉역이라고. 원래 통일역이었습니다. 그 북한 지하철역에서도 통일역을 없애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오늘 결론인데요. 남북 관계에 선언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선언에서는 두 국가가 아니다, 혹은 통일해야 된다라는 선언이, 적어도 2022년까지는 일부라도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는 남한은 그대로인데 북한은 두 개 나라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서 바뀐 게 됩니다. 그런데 선언적 현실,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의 현실이 있습니다. 평화적일 때도 있었고 적대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언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적대적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길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해야 된다. 저기는 우리 땅이다. 근데 관계가 적대적이다. 결과가 뭐겠습니까? 충돌이죠. 그 전쟁을 통해서 뺏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논리상.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국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평화적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동등하게 평화롭게 교류하는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나라는 아니죠. 언어와 민족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영어 표현의 kin state라고 합니다. 친족국, 친척국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 사례가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는 같은 민족인데 국가가 두 개인 경우가 있고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민족, 한국가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다른 민족이 일개 국가를 만드는 게 보통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다가 만들어낸 어떤 학술적 결과이기도 한데 선언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 현실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관계 현실이 평화적이어야 통일을 선언하든 이국을 선언하든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헌법에도 그렇게 써놓고 애들도 그렇게 교육을 했고 지금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니 많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어디에 주목하자? 제 제안은 평화에 주목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통일이 지고지순한 어떤 그 가치였다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요. 세상에 제일 무례한 짓거리가 애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통일을 찬성하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적게 나오면 이 무식한 것들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북한만 그렇게 바뀌었냐? 우리는 헌법과 선언만 안 바꿨을 뿐 북한이 하나의 국가다라는 여론이 65에서 54% 사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우리 헌법과 달리 북쪽 생각하고 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면 섭섭하시겠습니까?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18년 동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제가 쌓아놨는데 그 다음에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통일의 필요성이 이렇게 꺾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그 상태였고 지금 정부로 바뀌자 살짝 통일의 필요성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올라갔을까?
별 근거가 없어요. 뭐 그냥 새 정부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통일을 원하는 사람한테 당신 왜 원하냐라고 물어보면요. 전쟁 위협 감소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해석하면요. 한국인들은 일단 통일을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고 있다. 상당히 많이.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왜 필요하냐 그랬을 때는 전쟁하기 싫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요. 너무 오랫동안 평화라는 말을 회피해 왔어요. 그걸 통일이란 말로 대신 써왔던 말버릇, 생각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저의 해석은 이 사람들은 전쟁하기 싫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프린트로 조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끝나는 시간 알려주십시오. 벌써 끝납니다. 아까 결론 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국가론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국가론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국가가 몇 개냐, 무엇이냐 하는 거, 그걸 건드린 거예요, 김정은이. 그래서 또 성질이 났죠. 체제, 이거를 왜 국가라고 부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국가라는 발언을 할 때마다 세 글자로 바꿉니다. 국은 나라죠. 가는요. 집이죠. 이제 지금부터 두 글자 국가 하지 마시고 나라집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제가 강요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네. 이제 나라집이라고 세 글자만 쓰셔야 됩니다. 네. 자연스러우시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예. 아까 목사님도 민족이 한 집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 소망이 들어있는 게 국가라는 이 텀이 아닌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국하고 가를 붙여 쓰는 동네는 한자 쓰는 동네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근대 개념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좋을 때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집단이, 교회가, 사회가 한 집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쓸 때는 참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국은 유한해야 되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건인데, 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는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집을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족보에서 이탈하는 건 불명예잖아요. 예. 그렇게 합의와 상관없이 내가 끌려다녀야 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독재자들일수록 국가 개념을 그런 식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예. 큰 집이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수령이나 영도자는 큰 집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이 이렇게 하자는데 네가 무슨 토를 다뤄? 이게 독재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사용되어 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국이 뭐냐, 나라가 뭐냐 이런 고민은 안 할수록 그 사회가 태평성대인 겁니다. 예, 언제 발생하느냐? 태평성대가 아닐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연대기를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한반도 땅이 국가가 뭔지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로 태평성대였습니까? 아니죠. 여기 제가 써놨죠. 한반도의 정치 질서 변동, 봉건에서 식민지 근대, 독립, 외세에 의한 1차 분단, 전쟁에 의한 재분단, 독재, 민주화, 이게 전부 다 주권이 어딨냐, 국가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활동가가 할 일이 아닌데 자꾸 도전받고 질문받다 보니까 들여다봤어요. 국가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 많은 정치학, 정치철학 교수들 중에
정말 극히 일부 외에는 국가론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 통일이니 분단이니 전부 국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이 연구를 좀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저작 공동체라는 개념을 재작년에 처음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뭘 저작하느냐? 국을 저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국민 이렇게 불리죠? 국민은 국 다음에 있는 민이에요. 국에 속한 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국이 없을 때는요? 예컨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없어요. 뭐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면 조선총독부에 충성한 사람은 애국자가 돼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받아들일 수 없죠. 예, 그래서 그건 국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국이 없을 때 국을 만든 게 우리 그 조상들입니다. 실제로 종이에 썼어요. 예. 여기 제가 써놨는데, 저작 공동체는 제가 이렇게 데피니션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속할 체제를 기획하고 실험하고 활성화하며 수정 보완을 거듭하는 집단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주의 국가에 살아. 그리고 주권이 민에게 있대. 주권 재민. 자, 주권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들한테도 이 나라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거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정치 철학자들이 만든 최신의 데피니션은 이 나라를 너희가 그 민이 썼대. 이 나라를 민이 써간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책을 쓰듯이 저작한 적이 있으십니다. 좀 당황스러우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네, 선거 때 하시는 겁니다. 선거 이런 스타일을 만들 거야. 이런 후보가 있는가 하면 안전망이 튼실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이 이상의 삶은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중에 선택을 하심으로써 이 나라를 지금 저작하시는 겁니다. 최초 저작은 아니죠. 수정 저작이죠. 네. 마치 책처럼요. 책도 최초의 저작이 있고 개정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쓰는 책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마치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책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1898년에 만민공동회라는 것이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고종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당신 왕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헌법 만들고 의회 만들자. 이게 어디하고 비슷한 겁니까? 영국이죠. 예, 입헌군주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고종이 그걸 거절해요. 처음에는 수긍을 하다가 나중에 거절해요. 그리고 쫓겨나 버리죠. 그러면 민이 생각할 때 고종을 인정해주고 입헌군주제로 멋지게 가려고 했는데 왕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입헌군주제가 필요가 없죠? 그냥 입헌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저작의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1898년 만민공동회를 만든 사람을 광주에서는 언급을 해야죠. 서재필 선생입니다. 서재필 선생은 외갓집이 보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 기간을 보성에서 보냈던 사실 이 동네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국가의 첫 번째 저작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가면 대한인 국민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재필 선생입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이들과 함께 보성의 서재필 기념공원 한번 가보시면 많은 학습이 되실 겁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 예, 이게 실제로 만민공동에 모였던 사진입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예. 여러분, 다음 달에 여행 가시나요? 북중 접경지대 언제 가시나요, 목사님? 오늘 방문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10월에. 예. 자, 여러분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여권 분실해 보셨어요?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권과 성경책 중에 하나는 분실해야 된다. 뭐 택하시기를? 여권 분실하면 얼마나 골치 아픈데요. 예, 여권 꼭 지키세요. 근데 191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던 수많은 교민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분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살던 한인들이 전체가 여권을 분실합니다. 무슨 일이죠, 이게? 여권, 누가 발행한 여권입니까? 네, 대한제국 외무부에서 발행한 여권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대한제국이 없어진 겁니다. 오마이 여권. 자, 이분들은 어디 가서 자기를 자기라고 증명해야 됩니까? 그 국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대요? 일본에 넘어갔대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주재 일본국 영사관에 가서 와다시와 니혼진 데스 이러면서 일본 여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건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여권이 무효가 됐다. 어떡할 거냐? 그러면 여권을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권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만들자. 황당하십니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분들의 회의록입니다. 1909년부터 대한제국이 소멸되었다는 인식하에 삼권 분립과 개인의 자유에 바탕한 국민주의를 주장한 국민회는 1910년 용희 황제를 대한제국의 군주로 부인하고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을 설립한 후 후일 임시정부로 전환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후 국민회를 한국의 무형한 정부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발행하고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울 생각을 했는데 그 나라가 아까 말했듯이 입헌 군주국입니까? 그냥 민주공화국입니까? 그냥 민주공화국이에요. 근데 순종, 용희 황제가 아직도 명목상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데 민주공화국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치 뭡니까? 황제 해고. 이 나라는 황제를 해고하면서 시작한 나라예요. 처음 들으시죠? 이 역사를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대통령 하나 날리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황제부터 해고하고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다 배웠죠. 국가를 만들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영토와 국민과 국가. 영토 있습니까? 뺏겼어요. 네. 주권 있습니까? 사람은요? 여기 몇 명 있어요. 이걸로 나라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나라 먼저 만든다. 영토와 주권은 어떻게 한다? 네, 나중에 갖다 채운다. 어음을 발행한 거죠. 네, 국가라는 어음을 발행했고, 실제로 국민회 입회증서를 여권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미국에다 내밀어요.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자, 미국이 이걸 여권으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고요. 해외 왔다 갔다 하고요. 심지어 영주권 취득의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민의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권을 만들어서 행사하셨을 뿐 아니라 여기 다 이 역사적 장소가 다 있어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없는 나라가 달러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사업일까요? 사기일까요? 여러분 이제 사업하다 자금 모자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종이에다가 써서 주고 이 종이랑 그 돈을 바꾸면 되는 거죠. 예, 사업이에요, 사기예요, 이게. 예, 이 나라가 무형 국가가 안 세워지면 사기, 세워지면 사업.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이 됐죠. 예. 뿐만 아니라 군대를 창설하십니다. 미국에서 실제 미주에서 군사훈련을 했고, 제가 가장 쇼킹한 발견은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이었습니다. 예. 김구 선생이 노백린 장군을 보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사오세요. 일본이 해군 육군은 강한데 공군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서 공군을 미리 창설을 해가지고 도쿄를 직접 폭격하는 작전을 세우십니다. 근데 비행기를 사야겠죠? 이때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으로 팔아먹은 게 1909년입니다. 지구상에 비행기가 등장한 게 1909년인데 1920년에 공군 만드시려고 가서 비행기 사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사러 미국 갔더니 이미 비행 훈련을 받고 있는 한인 청년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관학교를 만드셔가지고요. 그 사관학교에서 비행사를 양성을 하셨던 거죠. 공군이 1920년에 창설됐던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공군이 몰라서 50몇 년에 창설된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49년에 이걸 알고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공군의 역사를 바꿨던 겁니다. 권기옥 여사는 평양 출신 비행사고요. 무사고 7,000시간을 달성했던 베테랑 비행사였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으셨고 이분의 목적도 도쿄 항공 폭격이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국은 누가 만든다? 민이 만든다. 종이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도를 채워나가는 것, 그 제도에 복종하는 것. 그죠? 보세요. 조선총독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없는 나라에다 세금을 내면 그게 뭡니까? 그게 저항이고 독립운동이에요. 탄압을 자초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제가 저작행위라고, 국가를 써내려가는 행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공동체를 저작공동체, 국민이라고 도저히 말하면 안 되는 국을 만든 사람들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은 어디 있느냐? 민의 상상 속에 있다. 이쯤 되면 성경 읽은 사람은 히브리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예수님 오실 거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것이 현실인 겁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인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의 일이지만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설립될 것을 믿고 시퍼런 조선총독부에 복종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상이 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있습니까 지금? 없지요? 대한민국은 있지요. 누가 실상이고 누가 허상입니까? 예, 그때 당시는 조선총독부가 실상인 것 같고 대한민국은 허상인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정반대죠. 예, 저는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분단에 와서 하느냐? 국이라는 걸 왜 만들겠습니까? 평화 유지 장치로 만드는 겁니다. 번영해서 잘 살기 위한 거지만 그 잘 살기 위해서 평화 없어도 잘 살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저작자들, 지금 제가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대한민국의 저작자들입니다. 최초 저작자들, 우리는 수정 저작자들. 이 저작자들의 저작 의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일생을 갈아 넣으면 우리 후손들은 83년 동안 싸우는 두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상상하셨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 저작은 굉장히 불완전한 저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수정 저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상에 맞습니까, 이게? 일제강점에서 벗어난 상상은 맞지만 평화롭지 않은 두 나라라는 것은 우리 상상이 아니죠. 그럼 그 상상에 맞추려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까요? 불만을 가져야 될까요? 예, 불만족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불만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역시 우리 조상들이 최초의 이 나라를 저작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서 다른 체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수렴해 갈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제 학술적 관점에서는 저작입니다. 평화를 저작하고 두 나라를 저작하고 그 두 나라가 나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이 상태를 이제 저작하자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던 수많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기도 제안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텍스트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저작자, 최초 저작자와 수정 저작자 책임과 권리를 인식하고 평화체제 저작에 지혜롭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내가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제가 광주에서 할 필요가 없죠. 나보다 더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지구의 자유시민들이 평화의 주권에 합하여 반평화적 세력이 힘을 갖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게 지금 여러분 주보에 나온 기도의 제목과 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저작 공동체가 더 건실해지고 북한 거민들도 자유롭고 평등한 실질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생 유한하다는 거 아까 말씀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일생의 평화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기회를 넘겨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을 열심히 자극해놓고 다음 세대한테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가 없죠. 싸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튼튼한 국방과 함께 좋은 관계를 물려주면, 그죠? 자기를 지킬 뿐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후세대를 기른다는 건 어느 한쪽 시각을 막 죽어라고 방어해라, 무기를 다듬어라 이렇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능력을 다 가르쳐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이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족한 나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